한국을 호구라고 무시하던 캄보디아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아니라 적당히 넘어가고 중국 돈만 먹으면 된다던 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순수하게 캄보디아를 돕겠다던 한국의 마음을 악용한 채 그 돈들이 모두 중국 범죄 조직의 세탁 통로로 전락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한국은 즉시 조치를 취했고 유럽, 미국까지 일제히 한국 편에 섰습니다. 총리부터 차관까지 줄줄이 구속됐고 은행은 문을 닫았으며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국제금융망에서 완전히 차단당한 캄보디아는 사실상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렸죠. 한국이 뒤엎은 중국 범죄 조직의 민낯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날 오전 7시 저는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아누크빌 공사 현장에서 한국 기술자 3명이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메콩개발 신탁기금의 현장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제가 직접 나서야 했죠. 현장 감독 피셋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소카 국장님, 이거 심각합니다. 어젯밤 9시 이후로 3명 모두 연락이 안 돼요. 숙소에도 없고 CCTV를 확인했는데 새벽에 수상한 트럭이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저는 즉시 차를 몰아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30분 거리였지만 20분 만에 도착했어요. 공사 현장은 이미 소란스러웠습니다. 한국 직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고 캄보디아 노동자들은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피셋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국장님, CCTV 영상부터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임시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모니터 앞에 앉자 피셋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숙소 건물 입구가 보였죠. 시간은 새벽 1시 47분이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번호판이 흐릿했지만 차종은 확실히 보였습니다. 도요타 하이럭스. 이 지역에서 흔한 트럭이었죠. 차에서 4명이 내렸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15분 후에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3명을 끌고 나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마치 의식이 없는 것처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트럭에 실린 3명은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영상이 끝나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납치였습니다. 번호판 확인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흐릿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앞자리는 확인했습니다. 피셋이 메모지를 보여줬어요. 프놈펜 B로 시작하는 번호였습니다. 상업용 차량 등록 번호였죠.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누크빌 경찰서장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아마 술 마시고 어디 놀러 간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 원래 그래요. 영상을 봤습니다. 명백한 납치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영상이요? 서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납치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친구들이 데리러 온 걸 수도 있잖아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와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대신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영사과 직원이 받았습니다. 저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죠. 직원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대사관에서 직접 조사팀을 보내겠어요. 메콩강은 제 고향의 심장이었습니다. 저는 강념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강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고요. 하지만 2020년부터 강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탁해지고 악취가 났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죠. 2021년 봄이었어요. 처음엔 한두 명이었습니다. 열이 나고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15명이 같은 증상을 보였습니다. 보건소 조사 결과 강물에서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어요. 납, 수은, 카드뮴까지 마시면 안 되는 물이었던 겁니다. 정부에 민원을 넣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담당자는 조사하겠다고만 했고 그 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늘만 바라봤어요. 제 동생 소피아도 쓰러졌습니다. 12살이었던 동생은 강물로 빨래를 하다가 의식을 잃었어요. 입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조사단이 왔습니다. 2022년 3월이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죠. 왜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리더 박준혁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같은 강을 나눠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도와야죠. 그 한마디에 저는 울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사람으로 봐준다는 게 감격스러웠거든요.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리더는 자신을 박준혁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는 스크린에 자료를 띄우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의 오염 원인은
상류 지역의 불법 채광 때문입니다. 중금속이 그대로 흘러내려오고 있죠. 하지만 정화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개발한 기술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한국 정부, UNDP,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와 함께 메콩 개발 신탁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금으로 정화 시설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강을 관리할 겁니다. 그때 저는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 사람은 정말로 우리를 돕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박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동생이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강물 때문에 쓰러졌거든요. 그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마을 조사 자료를 미리 받았어요.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의료진이 병원으로 왔어요. 그들은 소피아를 진찰하더니 즉시 약을 처방했습니다. 비용은 받지 않았어요. 이건 프로젝트의 일부라고 했죠. 일주일 후 소피아는 눈을 떴습니다. 오빠, 동생이 저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동시에 강 하류에서는 공사가 시작됐어요. 거대한 정화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했죠. 저는 매일 공사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신기했거든요. 석 달 후 첫 번째 정화시설이 가동됐습니다. 박준혁이 저를 불렀어요.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강가로 갔습니다. 정화시설을 거친 물이 투명한 호스를 타고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박준혁이 컵에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건넸죠. 마셔보세요. 안전합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고 용기를 냈어요. 컵을 입에 댔죠. 물은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냄새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고요. 박준혁을 찾아가 말했죠. 저도 일하고 싶습니다. 이 강을 살리는 일에 함께하고 싶어요. 그는 저를 현장 관리 보조로 고용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캄보디아어와 한국어를 모두 할 수 있었던 저는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장 총괄 책임자가 됐죠. 메콩 개발 신탁 기금은 저의 희망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국 기술자 3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됐어요. 이 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지만 그 속에서 썩은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본부로 호출됐습니다. 내무부 차관 소반렛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푸놈펜까지 차로 3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착하니 이미 여러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렛 차관이 서류를 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누크빌 현장에서 한국 기술자 3명이 사라진 건 알고 있죠. 네, 차관님.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했고 납치로 보입니다. 렛 차관은 제 말을 무시하듯 서류를 펼쳤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이미 작성됐습니다. 무단 귀국으로 처리합니다. 무단 귀국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명백히 소카 국장, 그가 날카롭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영상이 뭘 증명합니까? 친구들이 데리러 온 걸 수도 있죠. 여권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본인들 의사로 나간 거라면 여권을 챙겼을 겁니다. 여권 같은 건 나중에 찾으러 올 수도 있어요. 렛 차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쨌든 공식 입장은 정해졌습니다. 무단 귀국. 한국 대사관에도 그렇게 통보하십시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내무부 관리 한 명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피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죠.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카, 그건 손대지 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한테 얽혔어. 피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깊이 파면 너만 다쳐. 누구 말씀입니까?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게 모르는 게 약이야.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복원 작업을 더 진행해보고 싶었거든요. 화질을 개선하고 번호판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몇 시간을 작업한 끝에 번호판 일부가 선명해졌습니다. 푸놈펜 B로 시작하는 상업용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차량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현장 책임자로서 접근 권한이 있었거든요. 번호판 앞자리로 검색하니 몇 개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라이트 물류라는 회사였습니다. 등록 주소는 푸놈펜 외곽 산업단지였죠. 회사 정보를 더 찾아봤습니다. 웹사이트도 없고 사업 실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대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쩐밍. 그런데 이상한 건 대표자 정보를 더 파보니
같은 이름으로 여러 회사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골든워터 컨설팅, 시큐어 가드 솔루션, 선라이트 물류 모두 작년에 설립됐고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들이었습니다. 저는 메콩 개발 신탁기금의 거래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골든워터 컨설팅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환경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매달 5만 달러가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시큐어 가드 솔루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장 보안 용역비로 매달 3만 달러가 나가고 있었죠. 7개월간 총 56만 달러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이 결국 어디로 가는지 추적했습니다. 최종 수령 계좌를 확인하니 중국계 투자 회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호화 투자그룹, 홍콩에 본사를 둔 회사였지만 실소유주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고위급 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도 현장 책임자로 배석했습니다. 개발부 장관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메콩강 정화율은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고 한국 측도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재무부 장관이 웃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공짜로 돕는다. 이용만 잘하면 돼. 다른 관료들도 웃었습니다. 내무부 차관이 거들었습니다. 한국 놈들은 환경이니 뭐니 하면서 돈만 퍼붓잖아요. 조건도 없이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호구지. 저렇게 순진한 나라가 어디 있어. 다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말했습니다. 작년에 일본한테 원조 받을 때는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웠는데요. 감사받고 보고서 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맞아. 장관이 답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야. 돈은 주지만 간섭이 장난 아니지. 반면 한국은 그냥 믿고 맡겨. 참 편하더라. 경제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한국 같은 나라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곳은 미국, 중국, 일본 아닙니까? 그게 강대국이죠. 그렇지. 장관이 동의했습니다. 미국은 원조 많이 주니까 잘 보여야 하고 중국은 투자 많이 하니까 비위 맞춰야 해. 일본은 역사 문제로 예민하니 조심해야 하고. 근데 한국은 뭐 있어? 그냥 중간 국가 아냐? 외무부 관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간이라고 하기도 뭐해요. 아시아에서 좀 잘 사는 나라 정도죠. 우리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요. 장관이 포도를 하나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은 우리보다 잘 살지만 국제사회에서 힘이 없어.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아니고 뭣도 아니잖아. 그냥 중견국일 뿐이야. 그런 나라가 뭐 어쩌겠어. 한 관료가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착해요. 뭐 하나 문제 생기면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하잖아요. 그런 나라 다루기 제일 쉬워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관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한국 돈 계속 받으면서 우리 할 일만 하면 돼. 괜히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가면 번거로워진다. 조용히 처리하는 게 상책이야. 맞습니다. 차관이 답했습니다. 이번 실종 사건도 그렇게 처리하죠. 한국 대사관에서 뭐라 하면 조사 중이라고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한국은 강하게 못 나와요. 왜 못 나옵니까? 한 관료가 물었습니다. 외교력이 약해서요. 차관이 설명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었으면 진작 압박 들어왔겠죠. 근데 한국은 그냥 정중하게 요청만 해요. 협조 부탁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중하게 거절하면 그만이에요. 다들 웃었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미국, 중국, 일본이야. 이 세 나라만 잘 관리하면 돼. 한국 같은 데는 적당히만 해도 상관없어. 그들은 계속 웃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국이 순수하게 손을 내밀었는데 우리는 그걸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뒤에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 중견국, 힘없는 나라. 그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작은 나라도 진심으로 화나면 무섭다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이 프로젝트가 순수하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이 조건 없이 도와준다고 생각했죠. 박준혁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강을 나눠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 진심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준 손길을 우리가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실종자 파일을 꺼냈습니다. 김태수, 이준석, 박민수 세 사람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모두 젊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믿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무단 귀국으로 처리했습니다. 없던 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다고요. 이틀 후 공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도착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입국장에서 5명이 나왔어요. 모두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앞에 선 남자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소카 국장님이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한국기술협력단 박도현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우리 직원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차 안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에 오르자 저는 준비해온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가 물었어요. 진실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부 공식 보고서는 무단 귀국으로 처리했지만 이건 명백한 납치입니다. 박도현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파악한 모든 걸 설명했어요. CCTV 영상, 중국계 민간회사 소유 트럭, 유령 회사들, 그리고 빼돌려진 56만 달러까지.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그들이 단순히 납치당한 게 아니라는 뜻이군요. 박도현이 말했어요. 그들은 뭔가를 발견했고 그래서 잡혀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김태수 씨 방에서 찾은 메모를 보여줬어요. 자금 흐름 이상이라고 적혀 있었죠. 박도현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 본부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네, 상황 파악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즉시 수색팀 추가 파견 요청합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닙니다. 전화를 끊고 그가 저를 쳐다봤어요. 국장님, 위험을 감수하시는 겁니다. 이 자료를 저희에게 준 순간 국장님도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답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제 동료였고 이 프로젝트를 믿고 온 사람들이에요. 다음 날 아침 박도현은 저를 불렀습니다. 위치를 특정했어요. 그가 지도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설라이트 물류 등록 주소입니다. 푸놈펜 외곽산업단지 3구역이에요. 경찰과는 협의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시도했지만 협조를 거부당했습니다. 박도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확인하려 합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푸놈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을 달려 산업단지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곳은 산업단지라기보다 황무지에 가까웠습니다. 낡은 창고 건물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차를 멀찍이 세웠습니다. 박도현이 쌍안경을 꺼내 건물을 살폈어요. 경비가 있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정문에 2명. 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쌍안경으로 봤습니다. 정말로 2명의 남자가 입구를 지키고 있었어요. 허리춤에 총으로 보이는 게 차고 있었습니다. 일반 창고가 아니군요. 박도현이 중얼거렸어요. 우리 사람들이 저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장 경비가 있고 내부 구조도 모릅니다. 전문팀이 필요해요. 우리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박도현은 즉시 본부에 보고했어요.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서울은 특수대응팀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이틀 후 인천공항에서 팀이 도착했어요. 15명이었습니다. 리더는 강민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대사관 회의실에서 작전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강민철이 건물 위성사진을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3층 건물입니다. 출입구는 정면 하나, 후면에 비상구가 있습니다. 경비는 최소 4명으로 추정됩니다. 인질 위치는요? 박도현이 물었습니다. 아마 3층일 겁니다. 강민철이 답했어요. 보통 이런 시설은 최상층에 감금합니다. 탈출이 어렵거든요. 언제 들어갑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내일 새벽 4시입니다. 강민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비가 가장 허술한 시간대입니다. 캄보디아 경찰에는 통보했습니까? 박도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통보하면 정보가 셀 수 있습니다. 강민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구조 후에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저는 작전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후방 지원 요원으로 함께 가게 됐거든요. 차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팀원들은 말이 없었어요. 각자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 근처에 도착하자 차량을 세웠습니다. 팀원들이 조용히 내렸어요. 어둠 속에서 그들의 움직임은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무전기를 통해 상황을 들었습니다. 1팀 진입 위치 도착, 2팀 후문 확보, 3팀 대기 중. 강민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전 개시, 순식간이었습니다. 정문 쪽에서 짧은 소음이 들렸지만
총소리는 아니었어요. 경비들이 제압된 것 같았습니다. 1층 확보, 2층 진입, 3층 도착, 감금실 발견, 무전기에서 계속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질 확인, 3명 모두 생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말로 찾은 겁니다. 살아있었어요. 10분 후 건물 밖으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팀원들이 3명을 부축하고 있었어요. 김태수, 이준석, 박민수였습니다.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가 다가왔어요. 의료진이 재빨리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태수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구조작전이 끝나고 저는 박도현과 함께 건물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팀원들이 이미 전체를 수색하고 있었어요. 3층 감금실은 참혹했습니다. 쇠사슬이 벽에 매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2층으로 내려가자 사무실 같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책상 몇 개와 의자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죠. 박도현이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뭔가를 발견한 듯 저를 불렀어요. 소카 국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들려 있었어요. 이 창고 메콩개발 신탁기금 명의로 임차돼 있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럴 리가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기금 이름으로요? 여기 보십시오. 박도현이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임차인 서명에 당신 상부 이름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소반렛 내무부 차관이었죠. 제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렛 차관이 이 건물을 임차했다는 뜻이었어요. 프로젝트 예산으로요. 국장님, 박도현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연루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박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조심스럽게 비닐봉투에 넣었어요.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자 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공간에 책상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각 책상마다 컴퓨터와 헤드셋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중국어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중국어를 조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일 목표 100통, 미달시 식사 금지.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불법 콜센터입니다. 박도현이 답했어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전화를 거는 곳이죠. 중국 조직이 운영하는 겁니다. 책상 위를 살펴봤습니다. 대본이 적힌 종이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된 사기 멘트들이었습니다. 구석에는 서버실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텅 비어 있었어요. 서버는 모두 사라지고 케이블만 남아 있었습니다. 케이블 일부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증거를 없앴군요. 박도현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오기 전에 서버를 빼돌린 겁니다. 하지만 건물 자체가 증거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메콩개발 신탁기금은 순수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 상관이 직접 연루되어서요. 며칠 후 박도현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합동대응팀을 구성했다고 했어요. 프놈펜 외곽에 또 다른 건물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즉시 답했어요. 끝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규모였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 10명과 캄보디아 경찰 5명이 함께했어요. 경찰이 협조한 건 한국 정부의 강력한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5시. 우리는 프놈펜 외곽 산업단지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4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었어요. 겉보기에는 일반 공장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제시하며 정문을 열었습니다. 경비는 없었어요. 이미 비운 것 같았습니다. 1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층으로 올라가자 콜센터 시설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책상이 100개는 넘어 보였어요. 벽면 곳곳에 중국어 낙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도망치면 죽는다. 가족도 죽는다. 협조하면 살려준다. 협박 문구들이었어요.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일했을까요? 3층에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서버실도 있었지만 역시 비워져 있었어요. 케이블만 남아 있었고 일부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작은 방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감금실이었습니다. 문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좁은 공간에 매트리스 하나씩만 놓여 있었어요. 창문은 철창으로 막혀 있었고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한 방 벽면에는
손톱으로 긁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한글이었어요. 살려주세요. 집에 보내주세요.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고통받았을까요? 김태수 씨와 동료들도 이런 곳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박도현이 방안을 사진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증거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메콩개발 신탁기금이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데 사용됐다는 증거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대형 안테나와 통신 장비들이 있었어요. 국제 전화를 거는 시설이었습니다. 멀리 메콩강이 보였습니다. 맑게 흐르는 강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강을 살리려고 시작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의도가 이렇게 더럽혀지고 있었어요. 건물 수색이 끝나고 우리는 대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에서 박도현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렛 차관이 직접 연루되어 있다면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였어요. 국장님, 박도현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진실을 밝혀야죠.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렛 차관이든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김태수 씨와 동료들이 입원해 있는 곳이었어요. 푸놈펜 중앙병원 3층 특별병동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경호원을 배치해뒀다고 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307호실 앞에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저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3개의 침대가 보였습니다. 김태수, 이준석, 박민수가 각각 누워 있었어요. 모두 링거를 맞고 있었고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김태수가 저를 알아보고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카 국장님, 그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오셨군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입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어요.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태수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회계 업무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예산 집행 내역에서 유령 회사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더군요.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파고들어 보니 조직적이었어요. 매달 일정 금액이 여러 유령 회사로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7개월간 56만 달러였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저는 이준석 씨와 박민수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셋이서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들켰습니다. 누구한테요? 모릅니다. 김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숙소에 괴한들이 들이닥쳤어요. 4명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쓰더군요. 저항할 틈도 없었습니다. 약물을 주입당하고 의식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때는 어두운 방 안이었습니다. 그게 시아누크빌 창고였습니까? 네. 3층 감금실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창문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첫날부터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인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통역이었고 다른 한 명은 고문을 담당했습니다. 뭘 물어봤습니까? 누구한테 말했냐는 겁니다. 김태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증거를 어디 숨겼냐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으시면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태수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손톱을 뽑았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을 들어보였어요. 붕대가 감긴 손가락이 보였습니다. 하나씩 천천히요. 비명을 지르면 물을 붓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준석 씨와 박민수 씨도요. 네.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 다 똑같이 당했어요. 박민수 씨는 갈비뼈가 부러졌고 이준석 씨는 이가 3개나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견디셨습니까? 이틀입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방법을 바꿨어요. 고문 대신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협박입니까? 가족을 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김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 아내와 딸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주소도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 이름까지요. 만약 계속 버티면 가족부터 해치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씨가 저를 붙잡아줬어요. 버티자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반드시 찾으러 올 거라고요. 그 말을 믿으셨습니까? 믿어야 했습니다. 김태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하루에 밥 한 끼만 줬어요. 물도 부족했습니다. 화장실은 방 구석 양동이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죠. 밤에는 추웠고
낮에는 더웠습니다. 가장 힘든 건 뭐였습니까?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정부가 무단 귀국으로 처리하고 덮어버릴지도 모른다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무단 귀국으로 처리됐습니다.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어요. 하지만 국장님은 믿었습니다. 국장님이라면 진실을 밝히실 거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김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매일 한 명씩 끌고 나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폭행했어요. 비명을 듣게 만드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려고요. 박민수 씨가 제일 심하게 맞았습니다.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렸어요. 우리는 그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가 제일 고통스러웠습니다. 열흘을 그렇게 버티셨습니까?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버틴 게 아니라 죽지 못한 겁니다.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매일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숨긴 겁니까? 납치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증거를 노트북에 백업하고 사무실 천장에 숨겼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덕분에 모든 걸 밝힐 수 있습니다. 그 노트북에 뭐가 있습니까? 전부 있습니다. 김태수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자금 거래 내역, 유령회사 서류, 렛 차관 서명이 들어간 승인 문서, 그리고 총리실과 호화투자그룹 간 녹취 파일까지요. 이걸로 모두 기소할 수 있습니다. 녹취 파일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내부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총리실에서 일하는 누군가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파일을 빼돌렸어요. 익명으로 저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때 이준석이 침대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국장님, 그가 말했습니다. 꼭 끝까지 가주십시오. 우리가 당한 고통이 헛되지 않게요. 약속드립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병원을 나와 저는 곧장 시아누크빌로 향했습니다. 김태수의 사무실로 갔어요. 천장 패널을 하나씩 들어올려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패널 뒤에서 노트북이 나왔습니다. 먼지를 털고 전원을 켰습니다. 부팅되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화면이 켜지자 바탕화면에 폴더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름은 진실이었습니다. 클릭하자 수백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엑셀 파일, PDF, 그리고 오디오 파일까지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었습니다. 구조작전 이후 한국 대사관에서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자국민이 납치당해 고문을 받았는데 캄보디아 정부가 방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국제 언론에도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CNN에서 이 사건을 다뤘고 유엔에서도 조사단을 보내겠다고 했죠. 압박을 받은 캄보디아 정부는 마지못해 움직였습니다. 총리실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특별 대책반 구성이 결정됐어요. 이름은 코리안 데스크였습니다. 한국 관련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부서라고 했죠. 일주일 후 코리안 데스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외무부 건물 3층에 사무실이 마련됐어요. 저도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에는 각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외무부, 내무부, 경찰청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렛 차관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차갑게 눈인사만 했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외무부 장관이 말문을 열었어요. 한국 측 요구로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관련 사건은 이곳에서 전담 처리하게 됩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장관의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한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경찰청에서 전담팀을 구성합니다. 장관이 답했어요. 그리고 증거 자료를 수집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렛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외교 문제로 비화되면 안 되니까요. 이미 외교 문제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인 3명이 납치당해 고문받았습니다. 소카 국장, 렛 차관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과장하지 마십시오. 사건은 해결됐고 피해자들도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배후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건물 임차 계약서에 차관님 서명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렛 차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메콩개발 신탁기금 명의로 그 창고를 임차했고
서명은 차관님 것입니다. 그건 위조입니다. 렉 차관이 소리쳤어요. 누군가 내 서명을 도용한 겁니다. 그렇다면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박도현이 말했습니다. 그도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거든요. 서명 위조 여부는 감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렉 차관이 뒤따라 나왔어요. 그는 아무도 없는 구석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소카 국장, 자네 미쳤나? 그가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공개석상에서 상관을 고발하다니.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진실? 그가 비웃었습니다. 자네가 뭘 안다고. 그 서명이 위조인지 진짜인지 조사하면 됩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두렵지 않으시면요. 렉 차관이 제 목을 움켜쥘 듯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대신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습니다. 소카, 이 일에서 손 떼. 안 그러면 자네만 다쳐. 며칠 후 코리안 데스크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했던 대로였어요. 형식적이고 느렸습니다. 저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USB와 서류 사본을 모두 넘겼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코리안 데스크 측에서 연락 왔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없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제출한 자료를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무슨 이유입니까? 증거관리 규정 때문이랍니다. 박도현이 한숨을 쉬었어요. 실질적으로 조사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코리안 데스크는 그저 신용만 하고 있었어요.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코리안 데스크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담당 검사를 만나고 싶다고 했죠. 접수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담당 검사님은 지금 안 계십니다. 언제 오십니까? 글쎄요. 일정이 유동적이라서요. 그럼 제가 제출한 자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관 중입니다. 검토는 하셨습니까?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직 검토 전입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죄송합니다.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제가 직접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로 한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메콩개발 신탁기금 계좌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유령 회사들로 빠져나간 돈의 최종 행선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골든워터 컨설팅과 시큐어 가드 솔루션의 계좌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돈을 받은 후 즉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고 있었어요. 수령 계좌는 홍콩에 있었습니다. 계좌 소유주는 호화투자그룹이었습니다. 중국계 투자 회사였어요. 저는 그 회사를 검색해봤습니다. 공식 웹사이트가 있었지만 내용은 모호했어요. 글로벌 투자, 부동산 개발, 자산 관리 같은 추상적인 문구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투자 실적이나 프로젝트 정보는 없었죠. 더 파고들었습니다. 호화투자그룹의 대표는 리 젠화라는 사람이었어요. 중국 본토 출신으로 홍콩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발견됐습니다. 리 젠화는 캄보디아에도 여러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부동산 개발, 카지노, 그리고 물류 회사까지. 설라이트 물류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메콩개발 신탁기금에서 빠져나간 돈이 유령 회사들을 거쳐 호화투자그룹으로 흘러갔습니다. 명목은 환경사업 투자비였지만 실제로는 불법 송금의 우회 통로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범죄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불법 콜센터, 인신매매, 강제 노동까지.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정부가 범죄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요. 렉 차관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박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증거를 찾았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자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딥니까? 호화투자그룹입니다. 중국계 투자회사인데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모든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박도현이 자료를 받아보더니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거래 내역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중국 조직이 개입한 겁니다.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그들이 세탁을 도와주고 대신 범죄를 눈감아주는 구조예요. 메콩개발 신탁기금은 그냥 통로였던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보십시오. 박도현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한국과 유엔에서 나온 깨끗한 돈이 여기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부가 유령 회사로 빠져나가 중국 조직에게 갑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범죄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또 세탁해서 돌려받죠. 캄보디아 정부는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겁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수한 환경 프로젝트를 위장막으로 쓴 겁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도현이 제게 사진 몇 장을 보여줬어요. 감시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우리 대사관에서 일주일간 추적한 겁니다. 박도현이 설명했습니다. 푸놈펜 시내 고급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이 서 있었고 한 남자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확대된 사진을 보니 경찰청 차관이었어요. 저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차량이 문제입니다. 박도현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같은 차량이 호화투자그룹 푸놈펜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경찰 고위층이 중국 조직의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호위차나 다름없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사진도 있습니다. 박도현이 계속 사진을 펼쳤어요. 내무부 관료들, 시아누크빌 경찰서장, 심지어 검찰 간부까지 모두 같은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 골프장, 호텔 로비, 그들은 공공연하게 만나고 있었어요.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다들 한패였던 거죠. 박도현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데스크도 형식뿐인 겁니다. 진짜 조사할 생각이 없어요.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데 동료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소카 국장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레 차관이 국장님 뒷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내부 감사팀이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무렵 박도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날 수 있겠습니까? 급한 일입니다. 저는 대사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박도현은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주위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소카 국장님, 위험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정보원이 들은 바로는 국장님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있답니다. 제거요? 물리적으로는 아니겠지만 박도현이 말했습니다. 아마 직위 해제나 구속 같은 방법을 쓸 겁니다. 적당한 혐의를 만들어서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미 내부 감사가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피하셔야 합니다. 박도현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보호해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피신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하면 끝입니다. 도망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 남으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하지만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를요.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서류상 증거는 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게 필요합니다. 레 차관과 중국 조직이 직접 연결된 증거요.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레 차관의 비서가 제 대학 동기입니다. 그 사람한테 부탁해 볼 생각입니다. 박도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험합니다. 발각되면 즉시 구속될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루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루만 기다려주세요. 내일까지 증거를 확보하겠습니다. 소카. 당신은 지금 목숨을 걸고 있어요. 박도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이 강에서 자란 사람은 이미 목숨을 걸고 태어나요. 그날 밤 저는 대학 동기 소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레 차관의 비서로 10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소피, 나야. 소카. 오랜만이네. 그녀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 내일 점심때 어때? 좋아. 그녀가 답했어요. 무슨 일인데? 만나서 얘기할게.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시내 식당에서 소피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소카, 오랜만이야. 그녀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잘 지냈어. 그냥 그래.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너는 어때? 바쁘게 살고 있어.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관님이 요즘 예민하셔서 힘들어. 식사를 하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소피, 부탁이 있어. 뭔데? 레 차관 일정표 좀 볼 수 있을까?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보려고?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중요한 일이야. 소피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소카. 너도 알잖아. 그건 기밀이야. 알아. 하지만 이게 아니면 방법이 없어. 제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하루치만. 내일 일정만 보여줘.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서 저에게 보여줬어요. 이것만.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고마워. 저는 화면을 빠르게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레 차관은 푸놈펜 외곽 골프클럽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상대방 이름은 리 제너였습니다. 호화투자그룹 대표였죠.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박도현과 함께 푸놈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골프클럽에서 1k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어요. 박도현이 망원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3시 정각 검은색 벤츠 한 대가 골프클럽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렛 차관이 내렸어요. 그리고 5분 후 또 다른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흰색 레인지로버였죠. 중년의 중국인 남자가 내렸습니다. 리 제너입니다. 박도현이 속삭이며 셔터를 눌렀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클럽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쯤 그들이 다시 나왔습니다. 렛 차관이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있었어요. 박도현이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직접적 연결고리가 확보됐어요. 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에 박도현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한국 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그리고 국제 언론에도 제보할 겁니다. 위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날 밤 저는 고향 마을로 차를 몰았습니다. 푸놈펜에서 2시간 거리였어요. 오랜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일로 바빠서 석 달 만이었죠. 마을 입구에 도착하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을 따라 할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작은 목조 가옥이 달빛 아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소카입니다.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많이 야위셨어요. 3년 전 강물 오염으로 병을 얻으신 후 건강이 계속 나빠지고 계셨습니다. 소카야.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쩐 일이니? 이 밤에 그냥 뵙고 싶어서요. 저는 할머니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소박했습니다. 낡은 매트리스와 작은 탁자가 전부였어요.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먹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매트리스에 앉으셨습니다. 저도 바닥에 앉았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무슨 일 있구나. 얼굴에 다 써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머니,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메콩 프로젝트요. 저는 3년 동안 이게 순수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도와준다고요. 하지만 누군가 이걸 이용했어요. 범죄에 쓰고 돈을 빼돌렸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어요. 저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정부 고위층이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를요. 이제 이걸 폭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뭐가 걱정이니? 할머니,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떠나겠죠.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물으셨습니다. 그럼 어쩌겠니? 그럼 우린 다시 가난해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강도 다시 오염될 거고요. 할머니가 제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촛불이 할머니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소카야.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난보다 더한 게 거짓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린 한국에 빚을 졌다.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내 동생 살렸잖니. 이강도 살렸고. 그런데 우리가 그 선의를 더럽혔어. 하지만 할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그분은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그 빚을 갚으려면 이번엔 우리가 옳은 일을 해야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진실을 밝히는 게 옳은 일이야. 설령 그 때문에 우리가 다시 가난해진다 해도 말이야.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할머니는 무서우시지 않으세요? 무섭지.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하며 사는 게 더 무서워. 저는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소카야.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이 있어. 강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흐르거나 멈추거나 둘 중 하나지. 우리도 그래야 해. 옳거나 그르거나 중간은 없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창밖을 보니 메콩강이 어둠 속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강물이 보였어요. 3년 전보다 훨씬 맑아진 강이었습니다. 저 강은 한국 사람들이 살렸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요. 그래.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순수해져야지. 그날 밤 저는 할머니 댁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마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개구리 울음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강물 소리. 새벽에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둑으로 걸어가 물가에 앉았어요.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박준혁이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같은 강을 나눠 쓰는 사람들이라는 그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조건 없이 도와주려 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진심을 배신했습니다. 돈을 빼돌리고 범죄에 이용했어요.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다고요. 설령 그 때문에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제가 처벌받는다 해도요. 할머니 댁으로 돌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조심해라. 하지만 물러서지는 마라. 네, 할머니. 저는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차를 몰고 푸놈펜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넘기겠습니다. 푸놈펜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였습니다. 거리는 아직 어두웠어요. 저는 곧장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박도현에게 미리 연락을 해둔 상태였죠. 대사관 정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경비가 저를 확인하고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박도현은 이미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커피 2잔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일찍 오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숨길 수 없어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파일 봉투도 꺼냈어요. 이게 뭡니까? 박도현이 물었습니다. 모든 겁니다. 저는 책상 위에 자료를 펼쳤어요. 메콩개발 신탁기금의 전거래 내역, 유령회사 서류, 호화투자그룹 송금 기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총리실 승인 문서입니다. 제가 마지막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박도현이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문서에는 총리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진짜입니다. 총리실에서 직접 승인한 겁니다. 유령회사 설립부터 자금 이체까지 모두요. 박도현은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국장님,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걸 저희에게 넘기시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전체가 흔들릴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해야 할 일입니다. 박도현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모든 증거를 본부로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박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운 건 저희입니다. 용기 내주셔서요. 대사관을 나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어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어요. 모두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곧 모든 게 바뀔 겁니다. 오후 2시쯤 레 차관에게서 호출이 왔습니다. 당장 본부로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본부 건물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레 차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레 차관 혼자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죠. 부르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레 차관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소카 국장.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자네 뭘 한 건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국 대사관에 뭘 넘긴 건가? 그가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미쳤군. 레 차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자네 지금 뭘 한 건지 알기나 하나. 나라를 팔아넘긴 거야. 나라를 판 건 차관님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의 선의를 이용해서 범죄 조직과 손잡았지 않습니까?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는 충분합니다. 제가 말을 끊었어요. 총리실 승인 문서까지 있습니다. 레 차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가게. 그가 손을 흔들었어요. 당장 나가.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틀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아침 뉴스를 켜자 긴급 속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앵커가 엄숙한 표정으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오늘 캄보디아 정부의 공조, 불이행 및 인권 침해를 이유로 메콩 물관리 프로젝트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나타났어요. 캄보디아 정부가 자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렸고 국제협력 사업을 범죄에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대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모든 지원을 중단합니다. 저는 TV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일어난 겁니다. 오후가 되자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UNDP가 메콩 개발 신탁기금 예산 집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일본 정부도 추가 지원을 보류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죠. 국제사회가 일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태국 언론이 캄보디아 상황을 집중 보도하고 있었어요. 화면에 태국 앵커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숨통이 막히고 있습니다. 메콩 프로젝트는 캄보디아 경제의 생명줄이었는데 이제 그게 끊어진 겁니다. 베트남 언론도 비슷한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부패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메콩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3년 전보다 훨씬 맑은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물을 정화하던 시설들이 멈출 겁니다. 예산이 끊어졌으니까요. 프로젝트 직원들도 해고될 거고요. 이게 정화라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 걸까? 부패를 정화하려다 선한 것까지 무너뜨리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 순수하게 내민 손을 우리가 더럽혔고 이제 그 손이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도현이었어요. 국장님, 괜찮으십니까?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이게 옳은 일인지. 옳은 일입니다. 박도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일이에요. 부패를 도려내지 않으면 치유도 없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가슴은 아팠거든요. 창밖에서 메콩강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월급을 인출하려고요. 하지만 은행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앞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은행이 돈을 안 준답니다. 그가 답했어요. 인출 한도가 생겼대요. 하루에 100달러만 가능하다고. 저는 놀라서 은행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직원들이 무언가 공지문을 붙이고 있었어요. 다가가서 읽어봤습니다. 국제 금융 상황 악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인출 한도를 제한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시적이라는 말을 믿는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몰려들었고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평생 모은 돈인데 어떡하라는 거야. 한 중년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사업 자금이 다 여기 있는데. 젊은 여성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집 계약금 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무실로 가는 길에 다른 은행들도 지나쳤어요. 모두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긴 줄과 공지문, 그리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 사무실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저도 다가가 화면을 봤습니다.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앵커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캄보디아를 국제금융제한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대변인이 나타났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국제범죄 조직과 연결된 정황이 있습니다. 대변인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회원국에 캄보디아 금융거래에 대한 강화된 실사를 권고합니다. 한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났네. 국제금융망에서 차단되는 거잖아요. 다른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메콩 개발 신탁기금 계좌도 동결될 겁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오전 10시쯤 공식 통지가 왔어요. 메콩 개발 신탁기금의 모든 계좌가 동결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제은행들이 일제히 거래를 중단한 겁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는 완전히 멈췄어요. 예산이 없으니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정화시설 운영도 불가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거리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환전소에서는 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니 더 심각했습니다. 상인들이 물건값을 계속 올리고 있었어요. 쌀값이 아침보다 2배가 됐습니다. 어제 10,000리엘이었는데 오늘은 20,000리엘이래요. 한 주부가 항의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상인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도매상이 달러만 받겠대요. 리엘은 곧 휴지 조각 될 거라면서. 오후가 되자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TV에 총리가 나타나 담화를 발표했어요. 국민 여러분, 국제사회의 부당한 압박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총리가 말했습니다. 정부는 질서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정부 지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꺼지자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계엄이라니. 한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두려웠거든요. 저녁이 되자 거리에 군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주요 교차로마다 검문소가 설치됐어요. 장갑차도 보였습니다. 도시는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게들은 모두 문을 닫았고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저도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한 슈퍼마켓을 지나쳤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어 물건을 사재기하고 있었습니다. 쌀, 라면, 생수까지 선반이 순식간에 비워지고 있었어요. 제발 좀 남겨주세요. 한 노인이 애원했습니다. 저도 살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물건을 집어들었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잠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헬리콥터가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확성기에서 통행금지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도현이었어요. 국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일단은요. 제가 답했습니다. 도현 씨는요? 대사관에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교민들 대피 준비하고 있어요.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도현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금융이 멈추면 경제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제 모두 알게 될 겁니다. 진실을요. 하지만 내 귀에는 그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이웃집 아이였습니다. 배고프다고 울고 있었어요. 엄마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잠깐만, 엄마가 뭐 좀 구해올게. 울지 마. 하지만 가게들은 다 닫혀 있었습니다. 은행도 문을 닫았고 돈도 없었죠. 저는 전화를 끊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라면 몇 개와 쌀이 조금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웃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젊은 여성이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이거 좀 드세요. 제가 라면을 건넸습니다. 아이한테 줄 수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받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프놈펜 시내가 어둠에 잠겨가고 있었어요. 정전도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곳곳에서 불빛이 꺼지고 있었거든요. 멀리 메콩강이 보였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변 정화시설의 불빛은 꺼져 있었습니다. 예산이 끊겨 가동을 멈춘 겁니다. 제가 한 선택이 맞았을까요? 진실을 밝힌 건 옳은 일이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굶고 있었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어 박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총성이 저를 깨웠습니다. 창밖을 보니 멀리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시내 쪽이었습니다. 뉴스를 켰습니다. 긴급 속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프놈펜 시내 곳곳에서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시위대가 정부 청사로 향하고 있으며 일부는 폭력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현장 영상이 나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었어요.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부패 정권 퇴진, 우리 돈 돌려내라, 총리는 물러나라. 군인들이 저지선을 치고 있었지만 시위대는 계속 밀고 들어왔습니다. 돌이 날아갔고 최루탄이 터졌어요. 저는 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부 데이터 센터로 가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거리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었고 가게 유리창이 깨져 있었어요. 약탈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검문소마다 군인들이 있었지만 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니 통과시켜줬어요. 정부 청사 근처에 도착하자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수천 명이 몰려 있었어요. 경찰과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물대포가 뿌려지고 최루탄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저는 후문으로 돌아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지하 데이터 센터로 내려갔습니다. 경비원도 없었어요. 문은 잠겨 있었지만 제 출입카드로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서버들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관리자 터미널 앞에 앉았어요. 로그인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총리실 비자금 관련 파일을요. 시스템을 뒤지기 시작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 찾았습니다. 암호화된 폴더였지만 제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었어요. 파일을 열자 엑셀 시트가 나타났습니다. 수백 개의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총리실에서 개인 계좌로 송금된 기록들이었어요. 금액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3년간 총 1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한 파일에는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클릭하자
회의실 장면이 나타났어요. 총리와 렛 차관, 그리고 리 젠화가 앉아 있었습니다. 녹취록도 함께 있었습니다. 메콩 프로젝트는 완벽한 세탁 통로입니다. 리 젠화의 목소리였어요. 국제 자금이 들어오니 의심받지 않습니다. 일부만 빼돌리면 됩니다. 총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 놈들은 순진해. 환경 타령이나 하면서 돈을 퍼붓지. 이용하기 딱 좋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총리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였어요. USB의 모든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돌아보니 렛 차관이 서 있었습니다. 2명의 경호원을 데리고 있었어요. 소카 국장,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USB를 꽉 쥐었어요. 총리님의 범죄 증거를요. 렛 차관이 경호원들에게 고개짓을 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USB를 내놓게. 렛 차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공개되어야 합니다. 경호원 한 명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한 명이 USB를 빼앗으려 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더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건물이 흔들렸어요. 시위대가 정부 청사에 진입한 것 같았습니다. 렛 차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빨리 끝내. 그가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경호원이 제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고통에 USB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도현이 한국 경호원 2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손 떼십시오. 박도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에게 손을 대면 외교 문제가 됩니다. 이 사람은 캄보디아 공무원이요. 렛 차관이 반박했습니다. 소카 국장은 한국 정부 협력자입니다. 박도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식 보호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국 경호원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렛 차관의 경호원들이 물러섰어요. 국장님, 이쪽으로. 박도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급히 데이터 센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달려 후문으로 향했어요. 밖에서는 시위대와 군인들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고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대사관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차에 올랐어요. 차가 출발하자 뒤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군이 발포를 시작한 겁니다. 안전합니까? 박도현이 물었습니다. USB는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총리실 비자금 송금 영상까지 있습니다. 박도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날 겁니다. 차창 밖으로 푸놈펜 시내가 보였습니다. 곳곳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건물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진실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한국 대사관에 도착하자마자 박도현은 저를 안전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3층 구석에 있는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창문은 방탄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쉬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밖은 위험합니다. USB를 분석하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면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박도현이 노트북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국장님,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총리 개인 계좌로만 8천만 달러가 송금됐습니다. 렛 차관은 3천만 달러. 나머지는 다른 고위 관료들입니다. 영상도 확인했습니까? 봤습니다. 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리가 직접 한국을 조롱하는 장면까지 있더군요. 이건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호화투자그룹 관계자를 체포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푸놈펜 공항에서 도주하려다 붙잡혔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경찰 유치장입니다. 박도현이 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 후에 우리가 신문할 수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 요청으로요. 오후 3시 우리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시위는 조금 잠잠해진 상태였습니다. 군이 강경 진압에 나선 후였어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서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대사관 요청이라 협조하겠습니다. 그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참관인도 배석합니다. 괜찮습니다. 박도현이 답했습니다. 취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은 방이었고 테이블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어요. 창문은 철창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국인이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박도현이 말했습니다. 남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이름이 뭡니까? 천민후. 그가 중국어로 답했습니다. 통역관이 옆에서 통역했습니다. 호화투자그룹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재무 담당입니다. 천민후가 답했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박도현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당신은 캄보디아 지부 운영 책임자입니다.
불법 콜센터와 인신매매를 총괄했습니다. 증거 없이 그런 말하지 마십시오.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저는 USB에서 뽑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시아누크빌 창고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천밍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일반 사업장 시찰입니다. 일반 사업장에 감금실이 있습니까? 박도현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3층 감금실 내부 사진이었습니다. 천밍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도현이 계속 압박했습니다. 한국인 3명을 납치한 것도 당신 지시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장 직원들이 한 일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부하가 직접 CCTV에 찍혔습니다. 트럭도 당신 회사 소유였고요. 천밍우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메콩개발 신탁기금 책임자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용한 프로젝트의 책임자입니다. 이용이라니. 그가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투자를 했을 뿐입니다. 정당한 투자가 인신매매입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을 감금하고 강제 노동시키는 게 투자입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도현이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일반적인 협력 관계입니다. 천밍우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렉 차관을 압니까? 모릅니다. 거짓말입니다. 박도현이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렉 차관과 식사하는 사진입니다. 천밍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냥 비즈니스 미팅이었습니다. 그가 변명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저는 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총리실 회의 장면이었습니다. 리 젠화와 총리가 대화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천밍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영상을 어디서 구했습니까? 출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도현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네 조직이 캄보디아 정부와 공모했다는 사실입니다. 천밍우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당신들 뭘 안다고 그래요? 그가 비웃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깊은지 알기나 해요.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돈이 흐르는 방식을요.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정부가 직접 우리한테 돈을 주고 범죄를 의뢰했습니다. 콜센터 운영하고 인력 확보하고 수익을 나눠 먹는 거죠. 메콩 프로젝트는 그냥 통로였을 뿐입니다.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한국이 순수하게 도우려 한 프로젝트를 그렇게 더럽힌 겁니까? 순수하게요? 천밍우가 킥킥거렸습니다. 세상에 순수한 건 없어요. 다들 뭔가 얻으려고 하죠.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우리를 도우려 했습니다. 조건도 없이요. 천밍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바보들이네요. 이 세상에서 공짜는 없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어요. 박도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하십시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싸워봤자 소용없습니다. 박도현이 천밍우를 쳐다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협조하면 형량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천밍우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뭘 알고 싶은데요? 총리와 리 젠화의 직접적 연결 증거가 더 있습니까? 있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 사장 노트북에 다 있습니다. 거래 내역, 녹취록, 동영상까지. 어디 있습니까? 홍콩 본사 금고입니다. 천밍우가 말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저만 압니다. 취조실을 나오자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괜찮으십니까? 박도현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저 사람 증언과 USB 자료면 충분합니다. 총리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대가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의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박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정의도 없습니다. 그날 밤 한국 대사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사가 직접 주재했어요. 회의실에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국제 언론사 특파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대사가 일어서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캄보디아 정부의 조직적 부패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가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총리실 회의 장면이었어요. 총리와 리 젠화가 메콩 프로젝트를 세탁 통로로 이용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특파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고 플래시가 터졌어요. 이 영상은 1시간 후 국제사회에 공개됩니다. 대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캄보디아 정부의 거짓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프놈펜 시내가 보였어요. 여전히 곳곳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소카 국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CNN 특파원이었습니다. 잠깐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장님은 3년간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오셨는데 이런 진실을 알게 된 심경이 어떠십니까? 그녀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배신감을 느낍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 미안합니다. 그들의 선의를 우리가 더럽혔으니까요. 지금 프놈펜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국장님 선택을 후회하십니까?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거짓 위에 세운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니까요. 다음 날 새벽 뉴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모두 톱뉴스로 다뤘어요. 캄보디아 총리, 국제 원조 프로젝트를 범죄 자금으로 전용. 한국 정부가 공개한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앵커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보도했습니다. 순수한 환경 프로젝트가 조직 범죄의 통로로 악용됐습니다. 국제사회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캄보디아 정부의 행위는 국제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미국 국무부도 성명을 냈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모든 원조를 즉각 중단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겠습니다. 일본, 호주, EU도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더 큰 소식이 터졌습니다. 군부가 움직인 겁니다. TV에 군 총사령관이 나타나 담화를 발표했어요. 국민 여러분, 총리와 정부 고위층의 부패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군은 국민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부로 훈만 총리를 체포하고 임시 군사정부를 수립합니다. 화면이 바뀌며 총리 관저 앞장면이 나왔습니다. 군 병력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1시간 후 총리가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총리님,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국민에게 할 말씀이 있습니까? 하지만 총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 차량에 실려 어딘가로 끌려갔어요. 렛 차관도 체포됐습니다. 공항에서 도주하려다 붙잡혔다고 했어요. 다른 고위 관료 47명도 차례로 체포됐습니다. 정부가 통째로 무너진 겁니다. 오후가 되자 프놈펜 거리에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위가 아니었어요. 환호였습니다. 부패 정권이 무너졌다며 기뻐하는 사람들로 거리가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봤어요.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불탄 건물들, 깨진 유리창, 텅 빈 가게들, 경제는 무너졌고 사람들은 돈이 없었습니다. 박도현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부패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들은 내일 뭘 먹고 살까요? 은행은 문을 닫았고 일자리도 없습니다. 박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어요. 정의가 승리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부서졌다는 걸요. 며칠 후 임시군사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 정부 구성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메콩개발 신탁기금 재건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군 총사령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카 국장님 덕분에 부패를 척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메콩 프로젝트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한국이 돌아올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들의 신뢰를 잃었는데요. 노력해야죠. 총사령관이 답했습니다. 우리가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부패를 뿌리 뽑았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메콩강 둔덕으로 걸어갔습니다.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달빛에 반짝이는 강물이 아름다웠습니다. 정화시설은 멈춰 있었습니다. 예산이 끊겨 가동을 중단한 지 일주일째였어요. 하지만 강물은 아직 맑았습니다. 3년간의 정화 작업이 헛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 강은 죽은 게 아닙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단지 다시 숨 쉬려는 거죠.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도현이었어요. 혼자 계셨군요. 그가 제 옆에 섰습니다. 생각이 많으십니까? 한국은 돌아올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박도현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명하게 운영하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모든 거래를 공개하고
외부 감사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두고 신뢰를 쌓아가는 겁니다. 저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박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장님이 구한 건 사람도 정부도 아닙니다. 이 나라의 양심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강 위에 작은 물결이 생겼어요. 그 물결이 달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긴 밤이 끝나고